지난번에 지상철, 뭐 지하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지하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약간 좀.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지하철 들어서면 되게 베트남 가면 오토바이도 많고 막 진짜 매연에 답답하고 덥고 그러면 좀 시원한 에어컨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 굉장히 좀 도시가 깔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트남을 1년에 한 네. 3-4번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거의 한 대여섯 번 가죠, 저는. 걸어 다닐 때 불편한 거. 걸어 다닐 때 불편한 거 덥고 오토바이 많고 매연 심하고 네, 요 인도가 정도입니다. 있었나요? 인도가 있긴 한데요. 인도가 있긴 한데 거의 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어서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인도가 혹시 끊기지 않았나요? 예, 끊겨 있어요. 그렇죠. 네, 모든 인도가 다 끊겨 있어요. 맞아요. 네. 이어져 있는 게 없어요. 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는 처음에 지하철이 들어올 때 그래도 우리는 인도나 길이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일제시대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과 우리나라의 도로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베트남은 그거와 전혀 다르거든요. 잠깐만요. 독도는 우리 땅, 일본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그렇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또 살지 맙시다 막 이렇게 나. 요새 되게 예민해서 일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빼면 되죠. 뭐. 네. 아무튼 뭐 베트남은 한국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게 인도가 끊긴 거? 인도 끊긴 거 네. 있고 네. 그런 게 이제 지하철 들어올 때 네. 좀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20-30년 이상 걸린다. 20-30년 이상. 네, 지금도 메트로가 지금 이미 다 네. 만들어지고 진행됐지만 지금 시범 운행을 하는데 지금 벌써 8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솔직히 저도 베트남을 가면 그 출퇴근 시간, 그 시간에 오토바이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오토바이들을 지나다니면서 딱 보잖아요. 오토바이 한 대에 애기 둘, 자기 배우자 뒤에 이렇게 네. 앉아갖고 한 대 이렇게 다 타고 다니거든요. 맞아.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은 되게 팍팍하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월세 내야 되고 직장 월급을 받아도 사실 되게 빠듯하게 한 달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철이 딱 들어서거나 뭐 이제 교통편이 생겨서 이제 표를 구매해야 된다 그러면 각각 다 사야 그렇죠.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있으면 되게 좋긴 하겠지만은 베트남 국가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에 오토바이 매연을 줄이고자 해서 규제를 가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맞나요? 제 생각이? GDP가 상승하면은 네. 지출은 당연히 늘어날까요? 늘어나니까 괜찮은데 이 지하철의 영향적인 게 이 땅의 지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형의 문제가 조금만 봐도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 지형과 전혀 다른 중국과의 지형과 전혀 다른 지형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지하철을 뚫으면 무너질 우려가 네, 있겠네요. 지반이 되게 약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호치민에 높은 네. 빌딩을 지을 수 있지만 네. 다른 지역은 지을 수 없는 지역도 있어요. 지반이 약해서 네. 그렇구나. 그래서 지하철도 네.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지역의 네. 좋은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근데 이제 지상철이 있잖아요. 지상철도 지금 인도가 끊겨 네. 있고 길이 끊겨 있기 때문에 그게 마련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할 때 지하철이 뭐 3개 노선 들어온다, 4개 노선 들어온다, 메트로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던 것들은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중간에 끊겨 있을 수도 있고 못 들어오는 환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이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역세권이다, 뭐 초역세권이다 하면 거기 투자하면 그래도 이 원금 오르죠. 조금 이상으로는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베트남은 일단은 너무 역세권에 대한 의미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챕터 1, 2, 오늘 3를 이제 진행을 해보는 시간이었잖아요. 1, 2에서 이 정리를 해보자면 아파트는 사실은 오르는 곳은 뭐 있긴 한데 오르죠. 근데 빌라나 토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땅은 진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기적인 프로젝트. 땅 하면. 근데 그게 과연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룰 만한. 왜? 저도 성격이 급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네. 근데 넣어놓고 과연 빨리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그 땅은 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몰리고 있고 지금 네. 공장 땅을 찾는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아시잖아요. 우리 쪽에서도 네. 그 땅을 구해달라고 의뢰한 네. 회사가 있는 거. 그럼요. 땅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구해달라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땅을 어떻게 구매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의문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 분양, 빌라 분양 이런 건 이해되는데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땅에 대한 투자 이게 과연 쉽게 팔 수 있고 쉽게 살 수가 있는지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50년 플러스 50년 100년 단기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네. 그렇죠. 왜요? 제가 하노이- 질문을 너무 많이 했죠. 그러면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봅시다. 산업단지 얘기했는데 산업단지에 투자를 했을 때 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산업단지 투자했을 때 토지. 네. 그렇지. 당연히 공장 땅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죠. 공장이 들어선다. 산업단지, 한국에서도 산업단지 주변에 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근데 사실은 좀 약간 제 느낌이 이채빈 전문가님이, 많은 걸 얘기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시는 거 되게 많은데, 근데, 예. 걱정되지 않으세요? 우리 네. 이거 찍어서 올리게 되면 솔직히 네. 누군가는 그러니까요. 비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약간 돌려서 말씀드리던가 두리뭉실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물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다 맞는 건 아닐 거예요. 개개인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베트남 투자에 요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세미나를 몇 번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파트는 오르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빌라나 아니면 토지 투자에 대해서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세미나를 여러 번 다니실 거고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베트남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네. 중국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요. 뭐 빠진다는 이런 얘기 있는데 저기 지금 제가 현지에 주재원으로 있으신 분들 세 분을 인터뷰를 했고 그 네. 부분을 또 정리를 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건데 네. 확실히 중국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한 지역에 20% 이상의 아파트를 다 가져가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비놈이라던가 그 굉장히 우리나라의 가장 대기업의 시공사가 하는 그런 아파트들을 네. 30%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만약에 비놈이 아니라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이제 베트남 하노이나 호치민 아니면 부동산 투자의 순위가 중국, 일본, 한국 순위로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세미나를 한번 같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저는 2년 전부터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개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왜? 없는 물건도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렇죠. 다 되는 것처럼 막 리스크. 설명을 해줘요. 우리 맞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네. 그 이미 다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된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능력자이시더라고요. 전화 한 통에 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웃기다, 웃기다. 다음 주에 또 베트남에 직접 현지 네. 조사를 가시고 물건 확인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영상을 꼭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미나를 중간중간에 많이 하니까 참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 이렇게 탁탁탁
띄울 수 있나요? 해주세요. 네,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시고,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려봤습니다. 주의사항이나 그 다음에 전망이 좋은, 어디까지나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너무 욕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정보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저희 방송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